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장 재고자산에 대한 말문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재고자산의 의 뭐예요? 그냥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주된 영업에 계속 사용할 목적이라면은 그런 유형자산이고 판매 목적은 재고자산. 그다음에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먼저 외부 구입하는 재고자산. 상기업의 상품과 제조기업이라면은 원재료. 얘네들의 공통점은 외부에서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구입 비용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제조기업은 원재료 다음이 뭐예요? 제공품, 제품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얘네들은 자가 제조예요. 제공품, 제품. 얘네들 취득원가 구하는 것도 원가인데 어떻게 구해요? 원가 회계 시간에 배운 대로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얘네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원가 회계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매입하는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라고 돼 있지. 여기서 어떻게 틀린 점을 나올 수 있냐면은 리베이트는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리베이트 밑에다가 별도 수익 X까지 해주세요. 뭐 나머지는 뭐 다 뻔한 내용이니까 뭐 알아서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환원가. 전환원가 뭐 말하는 거예요?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말하는 거잖아요. 다 원가 회계 시간에 배웠지?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그래서 전환원가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하기도 해요? 가공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고요.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간접원가도 포함되는데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를 포함하네? 뭔 소리예요? 원가 회의 시간에 배운 대라자면은 변동원가 계산 쓴다 이건가? 아니라 전부원가 계산 쓴다 이거예요. 옆에다가 전부원가 계산. 원가 회계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변동원가 계산이나 초변동원가 계산은 외부 목적,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부 보고 목적은 요거 전부 원가 계산만 된다. 당연히 고정 제조간접비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 정상 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분하는데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 유사한 경우 실제 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고정 제조간접 원가 당연히 전부 원가 계산이니까 원가에 포함되는데 실제 원가 계산을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정상 원가 계산 쓰라는 거예요? 원가 회계 시간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정상 원가 계산 이런 거 쓰라 이거예요. 실제 조업도에 기준하여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조업도, 기준 조업도 요거 기준으로 배분한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 말로 정상 원가 계산 이렇게 써주세요. 다만 실제 조업도가 정상 조업도와 유사하다면은 실제 조업도로 실제 원가 계산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요 비용으로만 인식한다라고 돼 있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뭐 영업의 비용으로 갈 수도 있고 매출 원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원가 회계 시간에 배부 차이를 비례 조정법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 회계 기준은 인정해야 안 해요.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즉시 다 비용 처리해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보내든 매출 원가로 보내든. 그 다음에 한편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생산 설비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 단위에 배분한다. 뭔 소리예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정상 원가 계산 요딴 거 쓰지 말고 실제 원가 계산 쓰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실제 원가 계산. 다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요거 못 알아듣는 거는 재무회계 문제가 아니라 원가회계 공부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산품과 부산물. 이것도 우리 원가회계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닌가? 결합원가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다면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가회계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배웠나요? 물량기준법, 순실현가치법,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 균등이익률법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한편 부산물의 대부분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흔히 순실현 가능 가치로 측정하여 주산물 원가에서 차감된다. 자, 이런 기법을 흔히 뭐라고 불러요? 생산기준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하고는 그 말 안 쓰나? 그 말이 아마 널리 쓰일 거예요. 요거를 생산기준법이라고 해요, 흔히. 그래서 부산물에는 결합원가를 배부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부산물에는 결합원가 중 순실한 가치만큼만 배부하고 나머지는 연산품에 배분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걸 흔히 생산기준법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이거 봐, 외울 필요 없고 OX만 가릴 줄 알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이것도 우리 원가 회계 시간에 공부한 거 있었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비정상 공손. 정상 공손은 제조원가에 포함되지만 비정상 공손은 즉시 비용 처리하잖아요. 옆에다가 비정상 공손. 그 다음에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자, 보관원가도 생산이나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고요. 불필요한 보관원가다. 얘네들 예를 들어서 생산이 완료된 후에 못 팔아서 발생한 보관원가 이런 거는 즉시 비용 처리하셔야 된다. 그 얘기. 그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에 현재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원가 직접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판매원가 판매비 같은 건데 얘네들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잖아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라 판매비로 즉시 비용 처리해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후불 조건 취득. 자, 만약에 장기 할부 같은 걸로 재고자산 샀으면은 총 지급액이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즉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 원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와 명목 가치 차이는 기간에 걸쳐 유효절법에 의한 이자 비용 잡아라 그 소리. 그 다음에 5번의 표준원가법과 소매조고법 이런 거 쓰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교묘하게 틀린 집을 만들려면은 요 사이에 매출 총이익률법을 낑기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률법은 얘네들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준원가법이랑 소매조고법은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매출 총이익률법은 안 돼요. 옆에다가 매출 총이익률법은 X 해주세요. 표준원가법이랑 소매조고법은 실제 원가 유사한 경우 외부 보고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표준원가법은 흔히 제조기업에서 많이 쓰고 소매조고법은 소매업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6번 용역 제공기업의 제공자산. 여러분들 나중에 다 용역 제공기업 가실 거죠? 회계법인 세무법인 이런 데가 다 용역 제공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없어요. 하지만 특수한 재고자산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그럴 때는 용역 제공기업이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를 제조 원가로 측정한다. 당연히 원가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인식 뭐예요? 원가예요. 원가 아닌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뭐 있을까?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그 다음에 특수한 재고자산들이 좀 있거든요. 생물자산, 수확물, 일반 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은 순공정가치. 이것 빼고 싹 다 원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용역 제공기업의 재고자산도 뭐다? 원가다. 그 다음에 이 원가에는 당연히 가격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이윤, 마진 이런 거 더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더하는 순간 원가가 아니라 매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간접원가도 포함하지 않아요. 직접 관련된 것까지만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7번 자본화 차입원가. 그냥 뭔 소리예요? 재고자산도 자본화 차입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만 자본화 적격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도 자본화 차입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는 거대한 배를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 때 막 2년, 3년 그렇게 걸리기도 해요. 그 취득 원가에는 자본화 차입원가도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 8번 일반 상품 중개기업이라고 있네. 일반 상품 중개기업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없나요? 아마도 여기 오는 길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저기 종로 삼갑 나가면은 금 거래하는 소매상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금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네. 그래서 이런 금 같은 일반 상품을 중개하는 기업, 사고 파는 기업을 일반 상품 중개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 볼게요.
일반 상품 중개 기업의 재고 자산은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순 공정가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대요. 여기 순 공정가치 밑줄. 자, 요 순 공정가치 대신에 교묘하게 순 실현가치 요딴 거 넣어서 틀린 질문 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때 순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 발생하잖아요. 요거는 당기 손익이래요. 틀린 지문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그래서 일반 상품 중개 기업의 재고 자산은 생물 자산과 회계 처리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인식 원가인데 얘는 특이한 자산이라서 뭐다? 네, 순 공정가치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록 방법과 원가 흐름의 과정. 먼저 선율선출법과 가중평균법. 개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율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만약에 개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면 개별법 하면 되는 거고 개별법이 안 된다면은 선율선출법이나 가중평균법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가회계 시간에도 배웠죠. 만약에 생산하는 재고자산 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럼 개별원가 계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표준화된 재고자산을 대량으로 만들 때는 개별원가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원가 흐름의 가정을 적용한 종합원가 계산 써야 되잖아요. 네, 원가회계나 재무회계나 똑같은 재고자산이니까 유사한 재고자산이니까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 방법 적용해야 되고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은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사한 재고자산은 동일한 원가 흐름 과정 써야 되고요.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재고자산이다. 그러면은 다른 원가 흐름의 과정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별 위치나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 방법 쓰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나라는 큰 상관이 없는데 미국같이 큰 나라는 주마다 세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를 옮겨서 영업하려면은 증이 호환되는지 모르겠는데 세법 공부를 다시 싹 다 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미국 같은 나라는 지역별로 과세 방식이 다르거든요. 또 동일한 재고자산인데 위치가 다른 이유로 다른 원가 흐름의 가정 쓰면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후익선출법. 얘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후익선출법도 인정되는 방법이었는데 국제회계 기준 넘어오면서 후익선출법은 사용을 금지 때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절대로 계산 문제 안 나오고 장단점 그리고 지금은 사용이 안 된다. 요 정도 기억하면 돼요. 먼저 후익선출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그 다음에 법인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 두 개가 장점이에요. 법인세 이연이에요.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나? 회피 안 되고 미래로 미룰 수가 있다. 이왕이면 당장 내는 것보다 내년에 내는 게 낫겠지. 그 다음에 후익선출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후입선출 청산 현상이 발생. 후입선출 청산 현상이 뭔지 자세한 얘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곤란하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 세상에서 후익선출법대로 움직이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현실 세계에서는 후익선출법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평균법이나 선율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의 원가흐름 과정은 후익선출법 그런 거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원가 흐름의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후익선출법은 장단점 그리고 현행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모.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발생하잖아요. 정상감모, 비정상감모 나눌 수 있는데 정상감모만 무조건 매출원가로 처리하나? 그런 건 아니다. 옛날 우리나라 기준에는 정상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감모는 영업의 비용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감모 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감모가 다 매출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정상감모만 포함될 수도 있고 하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계산 문제 풀 때 감모를 어디까지 매출원가에 포함할 것인가 출제자 지시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합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요거 틀린 질문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지. 순실현 가치 대신에 순공정가치 이런 걸로 교묘하게 틀린 질문 낼 수 있고요. 낮은이잖아요. 얍삽하게 높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가법 평가로 인해 감소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 일반적으로라고 돼 있지요. 뭔 얘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환입은 매출원가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요 계산 문제 풀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많기는 해요. 그다음에 다음의 경우 재고자산 적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대요. 뭐 이런 거는 2차 때 외워서 쓰라고 나올 수 있는데 1차 때는 이딴 거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적합평가의 적용. 적합평가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네, 종목별, 항목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목별, 이게 원칙.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관련된 애들을 묶어서 조별로 하는 게 허용이 된다. 비슷하거나 관련 항목들을 통합. 요거는 허용. 조별로 하는 거. 하지만 모두는 안 된다. 특정 영업부문에 속하는 모든 재고자산. 요거는 금지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확정 판매 계약 있네.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 30개는 확정 판매 계약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쳐요. 그럼 30개는 확정 판매가 기준으로 적합평가하는 거고요. 나머지 70개는 일반 판매가 기준으로 적합평가하는 거예요. 요거는 계산 문제로도 은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에 제조기업의 적합평가. 자, 제조기업에는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있는데 요 원재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얘네들은 순실현 가치를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농심 공장에 밀가루라는 원재료 재고가 있네. 근데 순실현 가치는 완제품의 판매가에서 판매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싹 다 빼야 되잖아요. 근데 밀가루 같은 경우는 그 순실현 가치 구할 수가 없다. 왜요? 그게 라면이 될지 과자가 될지 빵이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공정에 때려 박아봐야 알 수 있는데 공정에 때려 박으면 더 이상 원재료가 아니라 제공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치를 이용한 적합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순실현 가치 대신에 누구를 대타로 쓸까? 현행 대체원가를 대타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계산 문제 풀 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요 계산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FG는 피니시드 굿즈 제품의 약자예요. 제품의 평가 손실이 없으면은 RM은 로 매터리얼에서 원재료 약자예요. 원재료도 무조건 평가 손실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거 X자 빼먹었네. 원재료도 평가 손실 없다라고 봐요. 더 현행 대체원가 낮아졌다 하더라도요. 제품의 평가 손실이 없으면은 원재료도 평가 손실 없다. 요거는 말 문제로도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 대체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원재료는 순실현 가치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현행 대체원가를 대신해서 적합평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 볼게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가 다시 회복되면은 환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원래의 장부금액까지.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 순실현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라고 돼 있네. 이게 뭔 소리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첫 해 말에 엑셀년 말에 장부금액 500원짜리 재고자산이 있었는데 순실현 가치가 400으로 낮아졌다고 쳐요. 그럼 엑셀년에 발생한 평가 손실은 100원이에요. 근데 이 평가 손실 100원은 1. 매출원가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2. 만약에 매출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판관비에 포함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판관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재고자산을 안 팔고 X년말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쳐요. 근데 순실현 가치가 600원까지 회복이 되었다라고 쳐요. 그럼 600원까지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까지? 원래 장부 금액까지만 환입이 되는 거예요. 500원까지. 그래서 500원 초과분은 환입이 안 되고요. 500원까지만 환입이 돼요. 근데 요 환입은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금액에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뭔 소리냐면은 작년이랑 올해랑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했으면은 올해는 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해라. 요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평가손실을 판관비로 처리했으면 올해는 판관비에서 차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금액의 차감액이다라는 게 요 소리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원래 장부금액까지. 그 다음에 제4절에 농림어업 볼게요. 일단 농림어업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농림어업에서는 생물자산 나오고 수확물이 나와요. 얘네들의 차이. 생물자산은 살아있는 거, 수확물은 살아있지는 않은 거. 이렇게 구분해요. 또 계산 문제도 은근 잘 나오는데 수화 생물자산과 수확물이 세트로 다닌 애들이 잘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젖소예요. 젖소는 생물자산. 젖소에서는 원유 나오잖아요. 원유는 수확물.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양이에요. 양은 생물자산, 양모는 수확물. 이런 식으로. 또 두 가지가 세트로 잘 나오는 애들 중에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먼저 최초 인식을 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은 최초 인식 뭐예요? 원가예요. 근데 원가가 아닌 게 몇 개 없죠. 그중 대표적인 게 생물자산과 수확물이에요. 얘네들은 순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해요. 그 다음에 후속 측정. 먼저 생물자산은 기말에 순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고요. 순 공정가치 변동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면 되나? 아니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요. 그 다음에 수확물도 기말에 순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할까요? 아니에요. 수확물은 기말에 순 공정가치 다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순실현가치 기준으로 적합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기말평가 좀 달라요. 생물자산.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순 공정가치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생물자산 순 공정가치 모르면은 어떻게 측정하면 돼요? 원가로 최초 인식한 다음에 감가상각하고 손상 나면 손상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가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확물은 순 공정가치 모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딴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기준서 만든 영감님들의 입장이에요. 얘는 무조건 수확물은 순 공정가치 무조건 알고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항상 순 공정가치. 참고로 항상 어떠어떠하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항상 들어간 것 중에 맞는 지문인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고 저는 요거를 항상 시리즈라고 불러요. 첫 번째가 나왔네. 잠시 우리 항상 시리즈 읊어보고 지나갈게요. 1번이 수확물 순 공정가치예요. 생물자산은 순 공정가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원가로 측정한 다음에 감가상각하고 손상차는 인식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확물은 그딴 거 없다. 수확물은 항상 순 공정가치를 알고 있다라고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무형자산이 나오는데 자가 창출하는 무형자산은 경제적 교육의 유익 가능성을 외부 증거 위주로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무형자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요. 항상 경제적 교육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별 취득, 무형자산,
경제적 효익 항상 높다라고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삼각 방법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정액법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정은 유형자산에는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항상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 즉 감가상각 방법을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요거 세 개 다 말문제로 잘 나오는 거니까 네, 다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생물자산, 수확물 이렇게 측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생물자산 관련 보조금에서 말문제가 나올 만한 게 또 있어요. 일단 생물자산을 둘로 나눌게요. 일단은 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순 공정가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원가로 측정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순 공정가치를 신뢰성에 추정하기 어려워서 원가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에 보조금을 받아먹었다. 얘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될까? 일단은 유형자산과 똑같이 회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 녀석들은 유형자산 보조금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차감법 또는 이연수익법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경우의사가 두 개예요. 첫째,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 만약에 나라에서 조건을 달고 보조금 줬네. 이는 어떻게 할까? 조건 충족 시 단기 손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수되는 조건이 없다면은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교묘하게 수취한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니까 싹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 자, 어떻게 해요? 생산용 식물을 제외한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과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된다. 공정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뭐라 그래요? 순 공정가치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생산용 식물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네. 생산용 식물은 뭐 같은 거예요? 사과나무 같은 거잖아요. 걔네들은 경제적 실질보다 유형자산에 가까워요. 또 생물자산 그 생산용 식물은 생물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히 공정가치 모르면 순 공정가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는 원가로 측정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밑에도 볼게요.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점에 순 공정가치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순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 요거 어떻게 틀린 점이 나올 수 있을까? 순 공정가치 대신에 교묘하게 순 실현가치. 순 공정가치랑 순 실현가치가 이름이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두 개를 바꿔치기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가 맞잖아요. 요거 교묘하게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대요. 그냥 유형자산 원가 모형이랑 똑같이 하는 거다 그 얘기. 처음에는 공정가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순 공정가치로 측정을 시작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수확물. 자, 수확물 순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을 해요. 최초 인식은 수확물과 생물자산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수확 시점 후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2호
재고 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국제 한국채 때 국제 회계 유서를 제공한다. 이게 뭔 말일까? 기말에 순 공정 가치를 재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저가 평가하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물은 순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생물 자산은 최초의 순 공정 가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확물은 그딴 거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시리즈 중에 하나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다음에 생산용 식물은 뭐예요? 생물학적인 실질은 생물 자산일 수도 있겠으나 회계는 경제적 실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경제적 실질이 유형 자산이에요. 따라서 사과나무 같은 생산용 식물은 유형 자산으로 봐요. 그다음에 다음 같은 식물들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래요. 그래서 요거 생산용 식물이 아닌 것들 요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읊어볼게요. 막 외우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돼. 첫 번째,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막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은 끝도 없이 이어진 숲이 있거든요. 다 일부러 조성한 거예요. 왜? 배에서 목재로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그거는 뭐다? 생산용 식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한해살이 작물. 자, 옥수수, 밀. 그 다음에 맘만 먹으면 한 10가지 될 수 있지. 벼, 보리, 콩, 기타 등등. 막 귀리 같은 것도. 얘네들 유형자산인가?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 생산용 식물이 아니고 수확물로 봐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인데 얘네들 배서 목재로도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시가 있네.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는 생산용 식물이 아니라고 봐요. 순수하게 과일만 장기간에 걸쳐 수확할 목적이라면은 생산용 식물이 맞는 거고 다목적이라면은 생산용 식물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생물자산 관련 보조금 우리 3번을 먼저 볼까? 순 공정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래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와 정부 지원의 공시를 정한다. 뭔 소리일까? 일반적인 유형자산과 똑같은 원가차감법이나 이연수익법을 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원가차감법, 원가차감법이랑 자산차감법이랑 똑같은 말이고 또는 이연수익법 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인데 1번은 부수되는 조건이 없는 경우예요. 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여기 틀린 질문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에요. 요거 교묘하게 어떻게 틀린 질문 잘 나올까? 수취한 시점 이렇게 밑에다가 수취한 시점 X. 그 다음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가 맞는 거잖아요. 틀린 질문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X. 근데 만약에 나라에서 조건 달고 보조금 줬네. 그러면은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대요. 조건 충족하고 단기 손익 인식하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제5장 유형자산 볼게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에 외부 구입 유형자산 취득원가 있네. 어떻게 하면 돼요? 구입 비용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취득 부대 비용 안에는 모두 포함된다. 예상되는 복구 원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취득 부대 비용에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돼 있잖아요. 다 아는 거고 우리 시간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시제품 생산이에요. 시제품 생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예시만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만약에 제가 빵 만드는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쳐요.
현금 100만 원, 기계 100만 원. 근데 기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5만 원의 지출이 있었다라고 칠게요. 근데 현행 기준은 요 5만 원이 싹 다 순수한 시험 가동비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는 빵 만드는 기계고 빵 한번 만들어 보겠지. 근데 5만 원 중에 한 2만 원 정도가 시제품의 원가인 거예요. 빵 만들느라고 밀가루, 계란, 우유 같은 걸 2만 원치 때려 박은 거예요. 요거는 뭐다? 유형 자산의 시험 가동비가 아니라 시제품의 원가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시제품이라는 자산 잡아주시고 나머지 3만 원을 뭐로 본다? 순수한 시험 가동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시제품을 내가 먹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3만 원에 팔았다라고 쳐요. 그래서 시제품 팔고 받은 3만 원은 별도의 수익 자부래요. 그 다음에 시제품 2만 원이 제거되고요. 요 시제품의 원가는 어떻게 한다? 적절하게 비용 처리한다라고 돼 있어요. 현행 기준서는 별도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명칭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수익 비용이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이렇게 4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취득 완료 후에 발생하는 지출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 정도만. 그 다음에 4번에 부수적인 영업이라고 돼 있네. 자, 부수적인 영업은 취득과 관련이 없는 별개 활동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내가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올릴 건데 그 사이에 한 2달 정도 시간이 뜨는 거예요. 그냥 놀리기 아까우니까 임시주차장 운영해서 푼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요. 그거는 토지 원가에서 차감하나 아니라 취득과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활동이고 별도의 수익 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또 이 부수적인 영업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챕터에서도 또 나와요. 부수적인 영업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 활동이니까 별도의 수익 비용 잡는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대금 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라고 돼 있네. 뭔 소리예요? 장기 할부로 취득한 경우예요. 이때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즉 현금 가격 상당액을 취득 원가로 보고요. 그리고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와 명목 금액의 차이는 이자 비용 잡아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자가건설 유형자산 취득 원가로 돼 있네. 볼게요. 일반적으로 물론 일반적이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기준서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만 알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가건설 유형자산 원가는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 판매 목적으로 건설하는 자산 뭐예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원가와 동일하대요. 또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재고자산과 똑같이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 원가 이렇게 하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 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원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물을 자가건설했는데 직접 재료 원가가 120억이 들었어요. 근데 100억까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원가고요. 20억은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예요. 뭔가 잘못 만들어서 뭐 삑사리 내서 헐어버리고 다시 짓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얘는 정상적인 것만 50억 나왔다고 치고 제조 간접 원가는 얘 40억이라고 쳐요. 근데 자가건설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범위에서 발생한 것만 포함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더하니까 190억이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다면은
원가보다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판매한다면은 마진, 이윤 30억을 덧붙인다라고 쳐요. 그럼 220억 나오네. 그래서 자가건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90억 해야 돼요. 220억 해야 돼요. 190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러한 내부 이익도 포함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원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원가 구할 때는 이익, 마진 이런 거 가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매가 개념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참고로 공정가치는 매가죠. 공정가치 구할 때는 요 마진 더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에서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마진 더하면 돼야 안 돼요? 더하는 게 맞지? 왜? 개별 판매가, 매가 구하는 거니까. 얘는 원가라서 안 더하는 거고 상대적 개별 판매 가치와 공정가치는 매가 개념이니까 마진은 그때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가건설 유형자산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해본가의 인식기준을 적용한다. 뭔 소리예요? 요 유형자산도 뭐다? 차해본가 자본화의 적격자산에 해당한다. 가장 대표적인 적격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제2절 감가상각. 자, 볼게요.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부분별로 내용연수가 상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몸통은 내용연수가 50년이고요. 날개는 내용연수가 30년이고 뒤에 엔진 붙어 있는데 엔진은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쳐요. 요 비행기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야 되나? 따로따로 구분해서 몸통은 50년, 날개는 30년, 엔진은 5년 따로따로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도 하나 있는데 바퀴는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쳐요. 근데 요 녀석은 내용연수가 3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구분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될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나는 중요하지 않은 것도 구분해서 감가상각할 거야. 이런 거 금지인가? 해도 된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서 감가상각 안 해도 되는데 회사가 하겠다면은 굳이 말리지는 않겠다라는 게 현행 국제회계기준의 입장이에요. 밑에도 봐요. 그래서 유형자산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겠다면 그러시던가 이런 입장.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감가상각 방법 볼게요.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된 형태를 반영한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형태를 반영해야 돼요. 요거 틀린 질문 어떻게 나올 수 있나? 공정가치 감소 형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위에다가 공정가치 감소 형태 X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체감잔액법은 뭐 말하는 거예요? 초반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점점 갈수록 조금 하는 방법들 말하는 거잖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대표적인 체감잔액법 뭐 있을까? 정률법. 세법 시간에 우리를 괴롭히는 정률법.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부인한도 완전 짜증나지 않나? 나는 그거 너무 싫었는데.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요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체감잔액법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대요. 요거 틀린 질문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사용 가능한 때가 맞는 거잖아요. 취득일부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취득일부터 X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감가상각의 중단. 감가상각은 자산이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자산이 재고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운유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운휴 중인 자산.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사용을 중단한 자산이에요. 다들 운동기구 사본 적 있죠? 근데 거의 100% 확률로 운유 중인 자산이 되더라고요. 또 얘네들은 감가상각 중단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계속해요. 감가상각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돼요. 매각예정 자산. 반면 매각예정 자산은 감가상각 계속해요? 감가상각 중단해요? 얘는 감가상각을 중단해야 돼요. 근데 감가상각 중단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상각이든 감가상각이든 안 하잖아요. 그에 대한 페널티가 반드시 뒤따라요. 얘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대신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냐면은 즉시 손상검사해야 돼요. 네, 보통은 손상검사할 때 회수 가능액을 1. 순공정가치 2. 사용가치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요? 둘 중에 큰 걸로 하잖아요. 근데 매각예정 자산을 손상검사할 때 이거 둘 다 따질까? 아니라 매각예정 자산은 거의 무조건 처분할 거잖아요. 사용가치 고려하지 않아요. 왜? 거의 무조건 팔 거니까. 따라서 순공정가치만 가지고 손상검사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요 매각예정 자산의 장부가치가 100인데 순공정가치가 110이라고 쳐요. 그럼 얘는 결론이 뭐예요? 손상 없고 그대로 100원으로 측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 장부가치가 원래 100원인데 순공정가치가 80이다라고 쳐요. 요 매각예정 자산은 얼마로 측정해야 돼요? 손상 20원 이식해서 80원 요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각예정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하고요. 장부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해 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러한 스토리가 소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각예정이라면은 감가상각 중단해요. 대신에 즉시 순공정가치만 가지고 손상검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유 중이거나 적극적인 사용 상태가 아니어도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아요. 근데 유형자산 사용 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량 비례법인 경우에는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생산량 비례법인데 생산 안 하네? 그럼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는 거다? 빵원 나오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감가상각 방법을 매년 말 바꾸라 이건가? 아니에요. 매년 말 바꿔야 될지 안 바꿔도 될지는 확인 한번 해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요거 틀린 지문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딱 보이지? 회계 추정 대신에 뭐라고요? 회계 정책 이렇게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회계 추정 밑에다가 회계 정책 X.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이잖아요. 소급법 써요, 전진법 써요. 전진법 적용 대상이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용 요소와 잔존 가치. 유형 자산의 잔존 가치와 내용 요소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자, 얘도 잔존 가치와 내용 요소 매년 말 바꿔라 얘기인가? 아니에요. 매년 말 바꿔야 될지 안 바꿔도 될지는 확인 한번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기 회계 추정돼 있네. 얘도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나오기 딱 좋아요. 회계 정책 X. 그리고 당연히 회계 추정의 변경이니까 소급법이 아니라 전진법 적용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7번 감가상각비의 자부나
읽어볼게요.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비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다른 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래요. 다른 자산 장부 금액에 포함되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있지. 원가 회계 시간에 봤잖아요. 이게 바로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가 제조 간접 원가에 포함돼 가지고 제공품 원가에 포함되는 이런 거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액이 다른 자산, 즉 제공품 같은 거 장부 금액이 포함되는 경우 이때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다. 이건 원가 회계 시간에 배운 내용이 맞지? 그다음에 잔존 가치가 장부 금액 이상인 경우,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X년 초 10,000원에 취득한 자산이 있고요. 첫 해 감가상각을 한 5,000원 정도 했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을 한 3,000원 정도 했다라고 쳐요. 이 숫자는 제가 아무거나 막는 거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 세 번째 해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잔존가치 추정치가 원래는 500원이었어요. 근데 X3년에 감가상각 하려고 그러는데 잔존가치 추정치가 진짜 심하게 올랐네? 3,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잔존가치 추정치는 현재 장부가치보다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 틀린 지문으로 잔존가치 추정치는 현재 장부가치보다 커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있어요. 그럴 때 X3년에 감가상각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빵원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원 하다가 언젠가는 잔존가치 추정치가 다시 장부가치보다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감가상각을 재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요거 없다라고 틀린 질문 나오기도 해요.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산의 잔존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작은 금액으로 감소될 때까지는 감가상각 빵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 자,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해야지. 근데 수익과 비용을 대응한다는 것이 비용을 수익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자산의 사용을 포함을 통해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 방법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는 경제적 효익의 소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나라, 외국에 많잖아요. 그런 데는 진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절의 정부 보조금. 자, 정부 보조금도 말 문제로 나올 만한 게 최대한 많이 하겠지. 참고로 오늘 3시간 잡혔는데 3시간 만에 된다 안 된다? 딱 봐도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촬영을 잡아놨거든요. 잠깐만, 지금이 8일이고 14일 토요일인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제가 촬영을 잡아놨거든요. 그때 오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으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 찍은 거 보면서 마저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진도 빼야지. 자, 유형자산의 정부 보조금 받을 수 있잖아요. 가장 요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기차 샀을 때 보조금 받는 거 요거예요. 근데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하려면은 요 두 가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가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만약에 내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나라에서 보조금을 안 주거나 줬다가 다시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권을 준수할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둘째, 내가 보조금 대상인 물건을 산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준다는 보장이 있나? 아니죠.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이번 분기에는 몇 대까지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쿼타가 있거든요. 내가 전기차를 살 건데 내가 그 등수 안에 못 들어가면은 보조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분기로 구매를 미루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서 사고 이런 경우들도 많대요. 그래서 보조금의 수치 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고 돼 있네. 볼게요.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 지원을 소치하는 정부 보조금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수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쯤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엄청 풀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조금을 소치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대요. 요거 틀린 질문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보이나요?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이 맞는 거잖아요. 요거 틀린 지문으로 수취한 시점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여기다가 수취한 시점 X. 그 다음에 여기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가 맞는 거잖아요. 틀린 지문으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라고 나오기도 해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패턴 아닌가? 요거랑 거의 똑같은 거 생물자산에서 이미 나왔지. 근데 이거 보조금에서 나오고요. 앞으로 몇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자산창업법과 이연수익법,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요 두 가지의 방법을 모두 인정해요. 또 여기 앞에 나왔던 거랑 연관져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동일한 거래대에서 A처럼 회계 처리해도 되고 B처럼 회계 처리해도 되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현행 국제회계 기준은 비교 가능성이 최대한 유지되는 선에서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식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의 정부 보조금의 상환 볼게요. 상환 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 보조금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틀린 질문 나올 수 있는 포인트 보이시죠? 뭐예요? 회계 정책. 회계 추정 밑에다가 회계 정책 X 해주세요. 그래서 회계랑 관련된 무언가가 바뀌잖아요. 거의 무조건 뭐예요? 거의 무조건 회계 정책이 아니라 회계 추정이에요. 그래서 회계랑 뭔가가 관련된 게 바뀌었는데 정책인지 추정인지 헛갈리면 못 찍어야 돼요. 무조건 추정을 찍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가치평가 방법이 바뀔 수도 있지. 공정가치 평가 방법. 그거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봐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 전진법 적용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급 회계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기능 통화가 바뀔 수도 있지. 기능 통화가 바뀌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봐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요. 모르겠으면 뭐다? 무조건 추정을 찍어야지. 네, 그것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봐. 전진법 적용을 한다. 그 다음에 수익 관련 보조금 볼게요. 요거는 유형자산 관련 보조금이 아니라 비용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금 같은 거 주는 거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인턴을 뽑아서 급여로 100만 원 줬다라고 쳐요. 현금 100만 원, 급여 100만 원. 근데 나라에서 인턴 사원 급여의 40%, 한 40만 원을 지원금 준 거예요. 보조금을. 그럼 보조금 40만 원 받고 차변에 40만 원 했으니까 대변에도 무언가 40만 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은 수익 관련 보조금은 단기 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한다.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모두 가능하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대요. 이렇게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별도의 수익 잡는 것이 일단은 원칙인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에 비화폐성 정부 보조금.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 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요 비화폐성 정보 보조금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나에게 공정가치 100억짜리 토지를요. 나한테 80억에 판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요거를 80억에 나눈 취득을 했네. 정부로부터.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100억짜리를 나에게 80억에 팔았네. 20억의 보조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 회계 처리 방식이 비화폐성 자산과 보조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건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현금 80억. 그 다음에 토지 공정가치 100억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20억은 보조금 받은 거잖아요. 요거는 자산 차감법이라면 정부 보조금 하면 되는 거고, 이연 수익법이라면은 이연 수익이라는 부채 잡으면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우에 따라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 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대요. 이 얘기는요. 현금 80억 명목 금액으로 토지 80억 이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의 처리대출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의 효익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계산 문제로 은근 잘 나와요. 요 계산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볼게요. 자,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다가 회수 가능액이 장부 가치에 미달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기손익으로 손상차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때 손상차손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요거 틀리지만 나올 만한 포인트. 뭐 순공정가치 대신에 교묘하게 순실현가치 요딴 거 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큰 금액인데 뭐 작은 이런 거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된다 안 된다? 된다. 참고로 손상차손 환입이 안 되는 자산 우리 고급회계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영어권. 그것 말고는 다 환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의 사용가치 측정. 요건 우리가 개념체계에서도 배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손상검사할 때 순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사용가치는 알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용가치를 회수 가능액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5번에 손상에 대한 보상 볼게요.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사고로 손상이 났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경우 보상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이거 틀린 질문 어떻게 나올지 보이죠?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 맞는 거잖아요. 수취한 시점 이렇게 틀린 질문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 이 정도로 틀린 질문 날 수도 있다. OCI X. 그 다음에 기타 유상 회수 가능액을 측정할 때 항상 처분 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순공정가치 말하는 거죠. 요것과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현재 장부 가치 100원짜리 자산이 있는데 회수 가능액을 구하고자 해요. 얘는 1. 사용 가치 2. 순 공정가치 둘 중에 큰 거잖아요. 근데 사용 가치를 구했는데 120이네요.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순 공정가치가 얘보다 더 크다고 쳐요. 200. 그럼 회수 가능액 둘 중에 큰 200이고 장부 가치보다 크네? 손상차손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순 공정가치가 한 20밖에 안 된다고 쳐요. 그럼 회수 가능액은 얼마예요? 둘 중에 큰 120이잖아요. 어때요? 손상차손 없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구했는데 이미 장부 금액보다 커요. 나머지 금액에 상관없이 어차피 결론은 손상이 없다잖아요. 나머지 금액은 꼭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어차피 결론은 똑같으니까. 손상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 자, 유형자산 취득 이후 원가 모형 쓸 수도 있고 재평가 모형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재평가 시 유의사항.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재평가는 꼭 매년 해야 되나? 아니라 주기적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이 적절한 주기일 수도 있고 한 3년, 5년이 적절한 주기일 수도 있고 요 주기적 위에다가 매년 X 해주세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 매년 재평가하는 게 잘 나와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매년이 적절한 주기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매년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 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만약에 제가 유형 자산 종류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이런 거 있다라고 쳐요. 근데 토지, 건물은 재평가 모형 정하고 비품과 차량은 안 하고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돼요. 유형 자산 분류별로 재평가 할지 안 할지 정할 수가 있다. 근데 토지에 재평가하기로 했는데 토지가 A, B, C, D 4개 있네. 이 중 A, B, C는 하고 D는 안 한다.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토지의 재평가 모형 정했으면은 모든 토지를 싹 다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도 동시에. 얘는 X년회하고 얘는 X년회하고 얘 X3년회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같이 동시에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특정 유형 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 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 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무적인 이유로 동시에 재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재평가를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평가법인에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다. 원래는 동시에 하는 게 원칙인데 실무적인 이유로 그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갱신되고 그다음에 단기간 내에 수행된다면은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허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실무적인 이유로. 그다음에 제6장의 투자부동산은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